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그 속에 박혀있는 막단백질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나 산소 같은 물질들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야 하죠. 그럼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세포 밖에 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세포 내부로 들어올까요? 분명 아무 물질이나 막 통과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 보면서 캠벨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세포막의 구조를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중층 가운데에는 두꺼운 소수성 층이 형성됩니다. 이건 저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친수성인 극성 분자는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을 스르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친수성 분자들은 이미 세포 밖에서 물과 상호작용하며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갑자기 물과의 결합을 끊어내고 물과 안 친한 지질층을 통과하라뇨. 이런 일은 에너지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로 든 포도당은 OH기가 많죠? 제가 OH기가 많으면 극성 분자이고 친수성 분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물에는 굉장히 잘 녹지만 세포막의 소수성층을 그냥 투과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소수성인 비극성 분자는 어떨까요? 이런 분자들은 세포막에 비교적 얇게 존재하는 친수성 부분의 틈을 살짝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소수성 지질층엔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녹은 다음에 세포 내부로 유유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로 든 산소 같은 분자는 같은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극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비극성 분자이죠. 그리고 비극성 분자는 물과 안 친하기 때문에 소수성이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소수성 분자인 산소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가 물에 잘 안 녹는 비극성 분자라면 어떻게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 근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혈액 속에는 적혈구 세포가 아주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단백질에 산소 분자가 결합되어서 세포 앞까지 물에 녹아 운반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친수성 분자는 물에 잘 녹아서 세포 앞까지 잘 움직이지만 막상 세포막을 투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소수성 분자는 물에 잘 안 녹아서 움직이는데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세포 앞까지 왔을 때 세포막은 비교적 수월하게 투과한다. 우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먼저 정리해 주세요. 뒤에서 변수를 추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질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에 사용한 단어들 중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번 강의를 다 들으신 후 제가 앞에 올려둔 강의들 있죠? 그걸 꼭 순서대로 학습해 주세요. 생명과학은 앞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꼭 순서에 맞게 들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정리하시고 이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키워드 보시고 부족한 내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한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분자들은 세포막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생존을 해야 하잖아요. 생리적으로 무한정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투과되어 들어오는 여부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들어오는 확산 속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물질의 투과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앞에서 나누어 본 분자의 극성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분자의 크기이죠. 이 두 가지 변수로 물질들을 나누어 보면요. 이렇게 아래처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맨 위에 놓인 그룹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자는 소수성 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질소 같은 기체 분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것들은 소수성에 크기까지 작아서 세포막을 매우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경우에는 크기가 좀 크긴 하지만
하지만 소수성 정도가 매우 강하고 구조가 좀 이렇게 판처럼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포막 사이에 끼워지듯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크기가 작은 친수성 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물, 에탄올, 글리세롤과 같은 분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러한 분자들은 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의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모두 다 원활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분류는 크기가 큰 친수성 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여긴 안 적혀 있지만 뉴클레오티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극성인데 크기까지 크다 보니까 막을 투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지나갈 수 있지만 생리적으로는 거의 투과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그룹은 이온입니다. 이온은 분자보다는 작은 원자 사이즈 수준이죠. 그런데 전하는 크게 걸려 있습니다. 즉 전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여기에 강하게 달라붙게 되고 수화 껍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온은 이 수화 껍질을 벗겨내고 스스로 소수성 층을 통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사실상 이온은 스스로 세포막을 거의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자의 극성과 크기라는 두 가지 변수로 세포막의 투과성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포가 대사를 하려면 포도당이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고 신경세포가 막을 경계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려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 막 사이를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분류의 물질이 모두 스스로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없다면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막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중 첫 번째 기능 기억나시나요? 바로 막수송이었습니다. 이러한 막수송 단백질들은 세포막 속에 박혀서 친수성 분자나 이온이 세포 안팎을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이러한 수송 단백질들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채널과 운반체죠. 첫째로 채널 단백질의 경우에는 터널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로 주로 이온이나 물같이 작은 물질들이 세포막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시 채널은 항상 열려있는 열린 채널과 안정시에는 닫혀 있다가 특정 신호가 전달되면 열리는 작동성 채널이 존재합니다. 둘째로 운반체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정 기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기질이 특이적으로 결합이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서 그 물질을 막 반대편으로 수송시켜줍니다. 따라서 채널에 비해서는 훨씬 수송 속도가 느리지만 구조가 변해야 되니까요. 기질 특이성은 보다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덩치가 큰 분자를 수송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물질 수송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진 것이니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호기심 유발에도 좋고 개념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는 막 단백질이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동시켜 준다면 도대체 이런 물질들의 수송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이게 반대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해당 물질을 막 반대편으로 운반시켜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질은 자신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만 있다면 농도 기울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물질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죠. 마치 제가 방에서 향수를 뿌리면 향수 분자가 없는 거실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포가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수송을 우리는 수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같은 수동수송이더라도 소수성 분자의 경우에는 그냥 막지질을 통과해서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막단백질의 도움도 필요 없죠. 반면 친수성 분자나 이온의 경우에는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수송이 가능했죠. 그래서 단백질이 물질의 확산을 촉진시켜준다 해서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지만 막단백질의 도움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에너지의 사용 여부와 막단백질의 도움 유무에 따라서 수송법이 구분된다는 점, 요거 꼭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물질들이 전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세포 안팎에 농도가 같아져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이동은 있을 수 있어도 순이동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딱 균형을 이루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평형이 아니라 거의 다 동적 평형이라는 점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포 입장에선 너무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특정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이런 예시가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세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 이온을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다시 퍼내지 못하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이온의 세포 안팎의 농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원래 있던 농도 차이가 사라지니까 이온은 더 이상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전기 신호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물질을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퍼내는 수송 기전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도에 역행한다는 뜻은 물질 수송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즉 이런 과정은 물질이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투입해 능동적으로 수송시키는 것이기에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로는 보통 ATP가 사용이 되고요. 기지를 무언가가 잡아서 반대편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운반체 단백질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운반체는 그냥 물질을 수동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해 특정 물질을 퍼내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운반체라고 부르지 않고 펌프라고 부른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별표입니다. 정리해보면 세포는 물질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시켜 수송하는 기전이 필요하고 이때 ATP와 같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펌프로 물질을 퍼냈죠. 우리는 이런 수송 방식을 1차 능동수송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되셨나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시죠? 능동수송은 능동수송인데 1차는 뭐죠? 1차가 있다는 건 2차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1차보다 조금 더 복잡한 2차 능동수송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각 수송 방식을 실제 생리적 기전에 대입해서 완벽한 그림을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서 ATP와 같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물질을 역행시킨다면 1차 능동수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꼭 ATP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질 A의 농도 기울기를 활용해서 다른 물질 B를 농도에 역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쉽게 A가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빌려 B도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때 A와 B의 이동 방향이 같다면 동방향 수송체 심포터가 되는 것이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 역방향 수송체 안티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B라는 물질이 A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것이지 B는 계속해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이동한다는 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처럼 ATP와 같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A라는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활용해 B라는 다른 물질을 역행시키는 수송 방식을 우리는 능동수송인데 2차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당연히 도움을 주는 운반체는 존재하고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2차 능동수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앞서 말한 A라는 물질의 농도 기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A의 농도 기울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언젠가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1차 능동수송을 수행하는 펌프가 꾸준히 작동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이 농도 평형을 이루기 전에 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미리 퍼내줘야 되는 거죠. 즉 2차 능동수송은 1차 능동수송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펌프가 고장나거나 멈추게 되면 그에 따라 2차 능동수송도 곧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이해가 조금 어렵기에 2차 능동수송을 따로 빼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 설명이 이해가 잘 가셨을까요? 많이 노력해 봤는데 꼭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장 상피세포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수송 메커니즘들이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참 강의 끝내줄 법도 한데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적용편 살펴보시죠.
자, 소화관에 들어온 포도당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장 상피세포의 정단막에 촉진 확산을 하는 운반체를 삽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는 포도당이 당연히 소화관에 많을 테니까 농도 기울기 덕분에 계속 흡수가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포 안과 내강 쪽의 포도당 농도가 같아지면서 더 이상 흡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여분의 포도당은 흡수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내려가 대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장상피세포의 정단막에는 2차 능동수송을 하는 나트륨 포도당 동방향 수송체 심포터입니다. 영어로는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해서 SGLT로 줄여서 부릅니다. 요런 단백질이 삽입되게 되죠. 이 수송체는 소장 내강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를 활용해서 포도당을 농도 기울기에 상관없이 많으나 적으나 한 분자도 놓치지 않고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화관 내강에 나트륨이 이것도 무한정 존재할 순 없죠. 따라서 세포 내부로 들어온 나트륨들이 쌓이기 전에 빠르게 펌프를 통해 세포 외액으로 퍼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포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내강 쪽에 비해 항상 낮게 유지돼서 2차 능동수송체가 계속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2차 능동수송이 1차 능동수송에 의존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점하게 박혀있는 펌프가 바로 그 유명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나트륨 3개를 세포 안에서 잡아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시켜 밖으로 퍼내고 칼륨 2개를 세포 외액에서 잡아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시켜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처럼 두 물질이 모두 농도를 역행해서 수송되기 때문에 ATP를 직접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생리적인 예시에 직접 적용해 보니까 1차 능동수송과 2차 능동수송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시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 생리적 기전과 연결시키면 잘 안 까먹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소화기에 넘어가서 공부할 분량도 줄어듭니다. 일석이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다른 정보들과 많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수동수송에 속하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능동수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촉진 확산에서 사용되는 막 단백질이 채널과 운반체로 나누어진다는 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채널은 다시 작동 방식에 따라 열린 채널과 작동성 채널로 구분된다는 점도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 강의부터는 오늘 다루었던 개념들을 별도의 설명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이 나가야 될 진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잘 남겨두었으니 쭉 진도 나가시다가 까먹으셨다 하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 영상으로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도 처음에는 쉬운 척 했지만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갔죠? 참 제 성격상 듣는 분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는 것 같아요. 다 설명해야 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이나 수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이제야 이해가 정확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친절한 댓글도 하나 남겨주세요. 저에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